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리 리스크 관리를 맡은 제이콥 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한 2시간 정도 해서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요. 실제로 카페나 제 학생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게리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과목이나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보험 계리사에서 나오는 노란 책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리사에 나온 책도 오타가 많고 정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성토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게리 리스크 관리 실러버스에서 얼마 전에 계리사에서 이거 모듈에서 나갈 건데요. 계리사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SOA 시험하고도 좀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왁구가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과목 목표랑 학습 목표 그리고 학습을 어떤 걸 해야 되냐. 그러니까 러닝 오브젝티브를 SOA 시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모토로 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 실러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핵심 토픽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토픽은 솔직히 저도 이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저도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일단은 그 노란 책 강의, 기본 강의 책입니다. 그 책을 충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제 예상으로는 RBC 해설서입니다. 이제 감독원에서 감독원 사이트 가면 다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본 강의 할 때도 그 부분을 강의를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RBC 관련 문제가 예전에 보험 수리에서 기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유사하게 이제 게리 리스크 관리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서 그리고 그 RBC 해설서라는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반이나 또는 모의고사반을 제가 운영하게 되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실러버스예요. 이 실러버스 기준으로 제가 본 강의 할 때 핵심 토픽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노란 책에 있는 그 파트 1, 2, 3, 5 그 파트별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 실러버스 기준으로 다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수험생분들이 공부하실 때 너무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과목이냐. 이론 미실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범위는 넓고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책은 오타 많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는 붙는 시험입니다. 이거 다 떨어뜨리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착실히 저랑 같이 준비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러버스를 볼게요. 과목 목표, 학습 목표가 있는데 제가 실러버스 설명회를 할 때 계리사에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교수님이 계리사회 분이시죠.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게 과목이 이론 미실무랑 굉장히 유사하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과거의 이론 미실무가 보험이었다면 이제는 계리가 포커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의 보험 이론 미실무에 나왔던 계약법이나 이런 이 보험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리에 관련된 중점적인 내용을 제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계리사회에서도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짬밥이 있는 사람이 붙는 걸 좋아하세요, 학생분들보다. 그러시겠죠. 제 추측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의 기출 문제를 봐도 실무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실무적인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얘기를 드릴 겁니다. 학습 과제 보겠습니다. 1번 전문가로서 계리사의 역할. 네, 실러버스예요. 네, 이거 여러분 착해야죠. 윤리 지켜야 되고 자율규정하려면 계리사의 역할.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준비는 안 했어요. 이 부분은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계리 업무의 전반적인 소개. 여기서부터 제가 핵심 토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리 업무가 무엇이냐, 각 구성 요소 간에 어떤 관계가 있냐, 그리고 실제로 계리사 자격증을 따셔서 보험회사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컨설팅 펌이나 아니면 계리법인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퇴직연금 파트나 이렇게 계리 관련 업무를 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상품 개발 및 가격 책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회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에서 시작해요. 수익원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개발의 측면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입니다. 준비금 산출 및 부채 평가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5번째로 손익 분석과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EV가 나왔습니다. Embedded Value.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EV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리고 요즘 손익 분석이 전반적인 큰 흐름입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계리를 상품하고 계리팀에서 하는 업무를 또는 수리팀에서 하는 업무를 앞단에 설명을 했다면 이제부터 리스크 관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리스크 관리팀에서 어떤 일을 하냐,
얘기들입니다. 6번째 보시면 지급 여력 및 자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7번째로 리스크 종합 관리입니다. 리스크 종합 관리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 규정입니다. 감독 규정이 쭉 있는데, 그래서 여기 레퍼런스도 있어요. 참고 교재로 요거를 사용하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언제 다 읽어보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핵심적인 것만 모아서 교재 없는 내용도 제가 따로 수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토픽 정리 머터리얼로 가실게요. 그래서 제 강의의 방향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방향성은 방금 말씀드렸는데, 기존 보험 이론 및 실무가 보험이었다면 게리 리스크 관리는 게리가 포커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리적인 기본적인 수식이나 이제 이런 컨셉이나 왜 준비금 평가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상품팀, 게리팀, 리스크 관리팀에서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강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가 이게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이 챕터에 나온 뒤에 막 ALM 들어가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실무자분들도 이해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예상은 시험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올 거다. 근데 어떻게 쉽게 나오냐? 기본에 충실한 문제만,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올 거예요. 그 대신 뭐냐면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이제 광범위한 내용을 저는 조금씩 기본 개념을 조금씩 광범위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프라이싱, 밸루에이션,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3개의 부서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상품 개발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첫 번째 프라이싱입니다. 계리사가 하는 역할. 프라이싱. 두 번째 밸루에이션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보험회사에 들어가시면 이 계리사 업무, 계리 업무를 하시면 이 3가지 부서 중에 하나에서 근무를 하시게 돼요.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싱은 상품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상품 개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품은 보험회사 수익이 창출한 제일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스타트 포인트여서 상품 개발팀이고요. 밸루에이션은 계리팀, 이게 상품 개발팀. 여기는 계리팀입니다. 이 밸루에이션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저희가 재무제표를 만들죠. 재무상태표를 만들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만들면 자산, 부채, 에쿼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계리사가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부채에 대해서 얼마큼 우리가 적정 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산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준비금 아이템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나라 현행 규정에 따라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체 회사 가치, 그러니까 사실 이건 재무제표에 꽂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리스크는 제거의 대상이 아닙니다. 리스크가 없으면 리턴도 없어요. 이익도 없습니다. 근데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혼자 일어나는 부서냐, 혼자 그냥 노는 부서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리스크 관리는 상품부터 시작을 합니다. 금리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금리 연동형 상품을 판다거나 이런 이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액티버티 자체가 여기 안에 경영시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계리랑 리스크랑 이 업무에 대해서 이 리스크 쪽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문제를 뽑았는데 제 보시면 문제가 78문제예요. 근데 뒤에 보시면 리스크 쪽이 굉장히 RBC 이후로 22문제, 15문제, 24문제. 저 이거 마누라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교재에 있는 책도 이제 좀 몇 개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 정말 이 순수 창작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출 거예요. 근데 리스크라는 게 얘네들을 모르고 얘를 할 수가 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뭔 줄 알고 계정 과목의 속성이 뭐고 손익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보험회사는 어떤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다 보려면 이쪽 업무들을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제 예상으로는 이쪽에 포커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템은요, 제가 실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구조상. 그래서 그 보험회사에서 실제로 하시는 업무를 간략하게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경과 보험료 결산할 때 하는 로직 같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뭐 미연삼각이라든가 그런 실제 이 결산하는 로직들을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로 만들어서 실제 업무 내용을 약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업계 이슈입니다. 업계 이슈 중요합니다. 이거 업계 이슈가 그동안 계속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업계 이슈 CFP가 있죠. 그 다음에 뭐 LAT 이거 좀 이따 다시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솔벤시 2 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별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좀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RBC 해설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금감원에서 만든 RBC 해설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본 개념부터 실무적 적용이고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뒤에 Q&A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 만든 책이에요. 저는 좀 감동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강의 내용에 RBC 해설서 내용을 제가 중간에 강의로 해설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문제풀이반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반 또는 모의고사반이기 때문에 문제를 실제적으로 실전 문제같이 좀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보는데 이제 문제 구조는 어떻게 나오냐? 요즘 문제 트렌드가 자 1번 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예를 들면 뭐 솔벤시 2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거 성의 없어 보이죠? 그쵸?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잘 안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서브 문제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 하고 뭐 또 간단한 계산 문제. 그래서 뭐 5점, 5점, 7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이 의미를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요새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계리 업무라는 게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하면 계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저 같은 경우 컨설턴트인데 6개월, 1년 동안 프로젝트 열심히 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컨설팅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한테 해주면서 6개월 시스템 만들어 놓고 나오는 보고서 한 장이에요. 핵심 장표. 핵심 보고서 한 장입니다. 그게 바로 계리예요. 숫자로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제가 숫자로 이해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문제로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은요, 이제 저희가 과목이 많아졌죠? 많아져서 제가 본 강의 할 때는 옵션 프라이싱이라든지 파생금융상품 프라이싱을 약간 다뤘어요. 왜냐하면 노란색 교재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실러버스를 이게 계리 리스크 관리, 제가 보험 수리도 강의합니다. 그래서 뭐 쭉 봤는데 저 과목뿐만 아니라 재무관리나 계리 모형론이나 내용을 좀 쭉 봤어요. 근데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에서 이미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서 시험 문제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만 할 때는 비록 우리 그 계리사에 나온 노란 책에는 나오긴 하지만 과감히 다 버릴 거예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전달해드린 내용들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근데 이 넓은 게 기초가 없이는 안 돼요. 이 개념들을 다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이거를 문제를 예전에 뭐 이론 시무 공부 뭐 그렇게 하신 분도 계셨는데, 뭐 만약에 뭐 보험 사기 기술하시오. 보험 사기의 뭐 원인. 그러면 뭐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여기가 있겠죠? 그러면 앞 글자 따서 외우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이 과목에서는 안 통합니다. 이런 방법. 그리고 이 외우는 시간에 차라리 천천히 생각해서 로직을 이해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거 안 통합니다. 이거 옛날 방식이에요. 참 시험 남았는데 한 일주일 남았네.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럼 그때 외우세요. 이거 외울 시간에 이거는 이런 암기 방법은 휘발성이 굉장히 높아요. 외워지지도 않고 답안을 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기 방법보다 이런 시간이 있으시면 기본 개념에 좀 더 충실하세요. 그리고 이 계리 업무라는 게 사실은 이 로지컬 띵킹이에요. 다 이게 사실은 머니 게임입니다. 돈놀이에요, 사실. 금융이라는 게 원래 파이낸싱이 뭐 돈놀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로지컬하게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액션이나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계리 이 기법 안에 다 놓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지컬하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꼭 도서관 앉으셔서 뭔가를 외워야 공부한다. 그렇게 공부한 맛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과목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세요. 절대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쓸 수도 없어요. 막 긴장하시고,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시험을 봤는데, 정말 긴장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워서 써봐야 빵점이에요. 이렇게 써봐요.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고 처음부터 천천히. 그러니까 도서관 앉아서 뿐만 아니라 운동하시다가 친구랑 뭐 맥주 한잔 하다가 커피 마시면서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시면서 이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럴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로지컬하게 생각을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제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을 꼭 하시면서 문제를 이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계리사회 실러버스에서 주요 토픽이에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저기 다음 카페 보험계리사 준비하고 가끔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 공부하시기 힘드신가 봐요.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진짜 답답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진짜 많아요. 그거는 왜 그러시냐면 암기를 하려고 하시니까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아이템들을 여기다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본 프레임워크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 본강의 할 때요. 저희가 책이 쭉 있어요. 1번 뭐 있고 2번 뭐 있고 3번 뭐 있고 책을 보실 때는 항상 목차를 먼저 보세요. 무엇인지를 몰라도 그냥 일단 보세요. 일단 보시고 어떤 내용이 있다.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공부를 하실 때 얘를 막 열심히 공부해요. 막 암기를 하든 뭐를 하든 이해를 하든 열심히 막 공부해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얘기 까먹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 바퀴 돌았어요. 2회독이에요. 여기 또 막 공부해요. 그럼 여기 까먹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보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적인 내가 이 책을 쓰신 분들 뭐 오타도 많고 근데 인정합니다. 문제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별 문제 없습니다. 뭐 오타도 많고 뭐 어디서 그냥 보고서에서 뭐 갖다 붙이신 것도 있고 하지만 저도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 책을 정독으로 한 5회독 정도 읽어봤어요. 근데 내용은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 문제 없어요. 공부하시기.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내용들을 보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책을 쓰시는 분들의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해서 나는 처음에 이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스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요거를 정리를 했었어요. 정리를 해서 맨 마지막 시간에 요런 아이템이다. 그러니까 뭐 수강생들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었다. 거기에서 제가 실러버스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살을 붙여서 다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템들을 주요 토픽이고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제가 많은 내용을 다 전달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이 아이템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교수님 강의를 들으시든 인터넷을 보시든 제 강의 꼭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인터넷을 뭐 찾아보시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스터디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좀 토론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마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카페를 저도 정신없어서 자주 들어가서 보지는 못해요. 근데 보면은 정말 답답하신가 보다. 근데 그러실 거예요. 왜냐면 실무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좀 막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픽에 따라서 꼭 스터디에서 문제를 스스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제 문제집을 보던가 해서 만드셔서 서로 채점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공부 방법은 사실 인터넷에도 찾아보기 힘들고요. 서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책을 찾아보시면서 서로 디스커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방법을 좀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반도 운영을 할 건데요. 모의고사 답안 쓰는 요령 좀 말씀드릴게요. 답안 작성 요령.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큰 종이를 하나 줘요. 실제 사이즈가 이 정도 됩니다. 학원에서 팔아요. 어느 학원에 다 팔고요. 연습장을 줍니다. 연습장을 줘서 여기다가 이 연습장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기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셨어요. 그러면 기술할 때 여기다가
왁구를 잡는 거예요. 전체 스켈레톤을 딱 잡습니다. 1번 나 뭐 써야겠고 2번 써야겠다 해서 요걸 갖다 쓰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고 줍니다. 근데 이걸 쓰실 때 내가 아무리 많이 아는 것과 쓰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1번 문제에 기술하시오. 그러면 난 1번 아이템 잡아서 뭐 잡고 분명히 헤더를 작성해 주세요. 특히 기술 문제는. 헤더를 작성해 주시고 키워드예요. 키워드를 먼저 키워드를 써주시고요. 여기에다가 해설을 이렇게 달아주세요. 이게 사람이 역지사지가 돼야 돼요. 이거 채점하시는 분이 혼자서 수천 장을 보세요. 이러네요. 근데 보통 제가 답안 작성 이렇게 시경 보면은 여기 지금 막 그냥 써놔요. 주소도 없어. 뭔 말인지 몰라. 이거 입장 바꿔서 읽고 싶겠어요. 이거 안 읽어봐요. 그냥 그어버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키워드 써주고 밑줄 그으셔도 돼요. 키워드에. 밑줄 그으시고 반드시 키워드 쓴 다음에 꼭 기술 해주세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죠. 제가 뭐 대학생들 상대로 강의를 해본 게 처음인데 제 피드백이 그거예요. 영어를 너무 많이 쓴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말이 엄청나게 빠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테이크 타임 하면서 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강의 와서 들으시면 저한테 선생님 좀 천천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강의 편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놓으면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과외 많이 해보셨죠? 다 수학과 통계학과 출신을 많으니까. 이거 고등학생, 중학생들 이렇게 보면 짜증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채점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정자로 예쁘게 정리하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업계에서도 뵈면 저보다 훨씬 훌륭하시고 일 정말 잘하시고 똑똑하시고 근데 시험은 떨어져. 왜 떨어지냐면 이 연습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 연습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 그룹 많이 하시죠? 스터디 그룹에서 문제를 만드셔서 제 문제든 무슨 문제든 해서 돌려서 바꿔보세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싸워요. 뭐 이거 잘했네 못했네 서로 싸우십시오. 그 형 동생에서 만나고 뭐 맨날 술 먹고 그래봐야 다 필요 없습니다. 떨어지는 부질 없어요. 만남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 그룹에서 이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책으로 눈으로 보고 가서 써보겠다? 절대 손 안 나옵니다.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죠. 진짜 똑똑하신 분들은. 근데 이 연습을 해주세요. 꼭. 계산 문제.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답안 작성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이 정도네요. 네. 꼭 연습하시길 부탁드려요. 내가 아는 것과 쓰는 거 틀려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른다고 안 쓰면 안 돼요. 무조건 뭐라도 써야 됩니다. 단 이쁘게 이렇게 뭐라도 쓰세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돼요. 근데 시험이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얘를 다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붙여줘야 돼요. 우리나라 시험에 좀 약간 모순점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라도 쓴 놈을 붙여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10여 년 전에 시험 봤을 때 보험 수리 문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전에는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최신 보험 수리학 책을 푸실 정도면 웬만하게 다 푸는 문제로 쭉 기출이 됐었는데 갑자기 저 때 시험 보는데 저 너무 당황했어요. 3교시였나? 2교시였나? 3교시였나? 1교시가 이론 비심무였고 하여튼 보는데 정말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저 뭐 했냐면 그냥 여기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풀어야겠다. 다 풀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뭐라도 예쁘게 정리해서 빼고 넣었어요. 60점이 넘더라고요. 이게 제가 잘해서 60점 맞은 게 아닙니다. 이게 정리를 해서 잘 넣어놓으면 그냥 점수 줘요. 만약에 난이도가 어려우면.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도 그때 생각하셔서 안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수학과 통계학과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 모르면 안 써요.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상대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보통의 성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모르면 안 쓰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때 가서 이렇게 보시고 이런 내용이 같다. 소설 쓰세요. 그냥 뭐라도 쓰십시오. 단 깨끗하게 정리해서. 거기에서 그 시험 보는 와중에 로지컬 띵킹을 하시면 돼요. 로지컬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공란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제가 메일 주소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주소고요. 짱구예요. zangku76@naver.com. 이쪽으로 실제로 인강을 하시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은 못 해드리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보는 족족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무거나에다가 해서 보내주십시오. 사실 저는 이 학원업이 제 본업이 아니에요. 다른 일이 있고요. 사실은 저희 학원 뭐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수강생 많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가 제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공부하시는데 좀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의견이라든지 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많이 더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원래 이거를 제가 그 다음 카페에다 올리려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강의를 한번 해서 인터넷으로 배포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고요. 이제 아이템별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 이해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제가 뭔 얘기 하나 보다 끝까지 한번 들어주십시오. 들어보고 로지컬 띵킹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만들 때 그냥 제가 출제자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내가 시험 문제를 내면 저도 실제로 밑에 신입사원 주니어들을 교육을 많이 해봤습니다. 교육을 많이 해보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계리 업무를 배우는데 이게 물론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챕터 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실러버스의 계리 업무의 전반적인 소개예요. 그래서 문제수 2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계리사가 무슨 업무를 하냐?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아까 여기에서 상품개발팀, 계리팀, RM팀에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라는 거. 그러면 우리 그 전에 우리 책 제목부터 한번 뜯어봅시다. 책 제목. 자, 우리 과목 이름 계리 리스크 관리예요. 자, 그러면 계리가 뭐고 리스크가 뭔지를 한번 봅시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리는 뭐냐면 저도 주니어들 이렇게 교육하거나 딴 데 가서 이제 클라이언트 앞에서 PT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쓴다는데요. 계리는 딱 한 글자예요. 프로젝션입니다. 프로젝션이 뭐냐면 미래 예측이에요. 상품개발팀은 뭐를 예측할까요? 사람이 언제까지 사냐? 언제 죽냐? 사망률 같은 거 계산. 미래 예측이죠. 밸류에이션도 현금 흐름이 어디까지 갔냐? 그래서 현금 흐름 예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딸랑이 들고 점쟁이가 아니죠. 박수무당이 아니잖아요. 이걸 뭐 하냐면 이 도구로 뭐를 쓰냐면 통계라는 도구를 씁니다. 이 통계가 뭐냐? 사실은 역사책이에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미래에도 그럴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제가 선박보험이 하나 있어요. RG보험 하나 있어요. 그거를 한 건 와장창 한 5천억짜리 제가 하나 받았어요. 받아놓고는 사고가 안 나기를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거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풀이 있고 관리를 해가면서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리스크로 돌아와서 리스크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동성입니다. 내가 사망률을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망률 맞을까요? 이거 이론이라도 틀립니다. 맞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론이라도 틀려요. 그 틀릴 가능성이에요. 그 변동성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망률이라고 하면 이게 연령이고 이게 사망률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내재되어 있는 사상은 무슨 사상이 있냐면 여기에 다 어떤 분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리스크 관리라는 게 뭐냐면 리스크는 뭐냐면 이 변동성이에요. 근데 제가 재무제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제가 이거 진짜 많이 그래요. 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부채를 쌓아놨는데 얘는 내 돈이에요. 이게 파이낸싱입니다.
파이낸싱의 의미는 자본 조달, 자금 조달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냐? 보통의 회사들 말씀드리면, 야, 나 붕어빵 장사하려는데, 나랑 같이 하자. 그리고 잘 되면 같이 되고, 망하면 같이 쪽박 차자. 이게 이겁니다. 서플러스의 에쿼티예요. 근데 얘 친구가 있는데, 얘가, 야, 그거는 내 조금 거시기 하고, 돈 빌려줄 테니까 이자나 잘 내놔. 얘입니다, 이게. 그게 부채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여기에서 투자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파이낸스 이걸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가 보험금이 뭐 왕창 지금 이렇게 예측되는데 실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보험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겠죠? 이 엄청나게 난 이 보험금을 감독원에서는 뭐를 요구하냐면 지급 여력이라고 합니다. 너네 요 돈은 이렇게 요 돈 정도는 여기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서 안 좋은 상황이 나더라도 이게 보험이라는 거는 금융은 다 신용이에요. 보험회사가 만약에 특정 보험회사가 보험은 못 주고 파산했다. 생명보험 계약인데요. 몇십 년짜리 계약이잖아요. 그럼 누가 보험 들까 안 들까요? 안 듭니다. 그렇죠? 믿어야 하잖아요. 그 금융회사들 건물 삐까뻔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만큼 과시죠. 근데 뭐 딴 데로 얘기가 돌았는데 요 금액만큼 이 지급 여력만큼은 얘로 갖고 있어라. 그래서 너네가 예측한 것보다 안 좋은 상황이 나더라도 얘를 이만큼은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 나더라도 요거로 메꿔라 라는 게 감독원, 레귤레이터 입장인 거예요.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여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거 말고 그냥 제가 내 사장이에요. 사장인데 내 이게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내가 이 사업이 얼마나 주주예요. 주주인데 이 사업이 얼마나 변동성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진짜로 속된 말로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어디까지 안 좋아질 수 있냐? 그런 걸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뭐를 계산하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얘는 이코노미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요만큼 돈 가지고 있으란 얘기예요. 계속 혹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래서 그게 리스크입니다. 근데 리스크가 제거의 대상일까요? 리스크가 없으면 돈도 못 벌어요. 사람이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에요. 볼러털러티라고도 합니다. 볼러털러티. 이거 맨날 스페링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난 내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변동성이 없죠. 그럼 누가 보험 들겠어요? 보험 안 듭니다. 나 뭐 30년 전에 죽어? 그럼 뭐로 보험 들겠어요? 정기보험 누가 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정적인 상황에 대한 리워드인 거예요. 그게 리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약자가 내가 인생 좀 잘못되면 내 자식 좀 보살펴줘 하고 리스크를 보험회사에 던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리스크를 주고받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 계약 자체가. 네, 그래서 게리라 리스크가 어떤 의미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게리사의 업무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챕터 1의 게리 업무의 전반적인 소개입니다. 두 번째로 순환적 게리 업무 프로세스예요. 이게 게리 경영학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노란 책에 이 프로세스가 상세하게 그려진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보험계리사에서 나온 노란 책에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경영학 쪽인데 거의. 그래서 기출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책을 보시면 누구나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챕터 2입니다. 이제 본 게임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상품 개발부터 시작을 합니다. 상품 개발 및 가격 책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이 3위원 방식과 CFP 이렇게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아까 계리 업무가 프로젝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프로젝션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시뮬레이션입니다. 장래 시뮬레이션이에요. 장래의 BSPA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예측해 보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얘를 저는 보통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활 쏘는 거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면 활 쏘면 이 화살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 화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모델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정보냐? 내가 미래를 예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계약 상태에 대한 어떤 특정 계약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남자 40세 요런 모델 포인트를 기본적으로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40세가 앞으로 어떤 현금 흐름을 가질 것이냐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미래 현금 흐름을. 이게 화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얘가 이 활이에요. 화살. 활입니다. 이 활은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내가 어떤 현금을 뿌리겠다는 이 로지컬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이걸 엑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엑셀로도 할 수 있고요. 뭐 게리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는 뭐 인하우스로 개발하신 걸 쓰시고 하세요. 그냥 자기가 코딩해가지고 인하우스에서 개발하신 걸로 쓰시고 합니다. 뭐 이거 모세스, 프로펜, 뭐 AFM 여러 가지가 많아요. 다 외국 제품들이에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오셔서 이거를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나라 제품을. 네,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모델은 그냥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앱이에요, 앱. 스마트폰에. 그래서 얘를 분석을 캐시플로우 뿌려주는 도구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화살이 핑 쏘면 날아가겠죠. 그러면 얘가 어떤 바람이 부는지를 알아야 할 거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본적인 어떤 뭐 손해율은 몇 프로고 예를 들면 그리고 해약률은 몇 프로고 이거를 최적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best estimated assumption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어서 내가 화살이 어떻게 날아간다. 그 화살의 궤적을 보는 것 뿐이에요. 이거를 사실 실무를 안 해보시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미래 현금 흐름을 뿌리기에는 이 세 가지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델링을 주로 하신 분도 계시고 최적 가정을 만드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적 가정 예를 들면 뭐냐? 손해율, 해약률 이런 것들이죠. 해약이 얼마큼 일어나냐? 이런 이제 장래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 사실 시나리오를 그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했냐? 지금 제가 3위원 방식과 CFP 방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CFP 방식이 뭐라고 얘기하면 캐시플로우 프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이게 해외에 나가셔서 CFP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리얼리스틱 프라이싱이란 제가 얘기 들어봤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네? 3위원 방식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3위원 방식은 뭐냐? 기존에 CX, DX 만든 거 계산 기술로 CX, DX 예를 들면 A의 X 종신보험이에요. 즉 시급 있으면 얘는 MX 바의 뭐 NX 일시납이죠. 네. 이런 식으로 기술을 만들어서 이제 표현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얘는 3위원입니다. 어떻게 프라이싱을 했냐면 보험료를 3개를 딱 나눠요. 이거는 설명 안 드릴게요. 자세하게. 예정 이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정 사업비가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가 있고요. 이거 지금 모르시는데 이 강의 들으시면 심각한 거예요. 1차에 다 하신 거기 때문에. 예정 사업비가 있고 예정 위험률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얘도 장래 현금흐름을 기수화시켜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서 뿌리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기존의 방식은 컴퓨터가 발달이 안 돼 있던 방식이라서 굉장히 뭉뚱뭉뚱하게 만들었어요. 캐시플로우를 크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럼썸으로 그냥 묶어서 다 본 거예요. 근데 여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여기 해약률은 없어요. 이 보험료 가정 자체가 어떤 가정이냐면 해약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보험료를 만듭니다. 그런 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뭐로 하냐? 그러면 이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했죠. 이거 거짓말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누가 흡파사 장사예요?
주주가 나한테 돈을 맡겨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으면,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면 반드시 이익을 원해요. 근데 여기는 어디 찾아봐도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지상등의 원칙은 지출의 영가와 수입의 영가가 같다라는 가정으로 해놨어요. 근데 얘는 사실은 어떠냐면 이익이 여기에, 원가는 요만큼인데 이익은 여기 숨어 있어요. 이렇게 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안전할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원가고요. 그래서 이 밑에 것들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걸 해봤더니 어때요? 우리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죠? 보험료 제대로 받아서 비즈니스 하면 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거 먹고 사는 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그럼 이익이 얼마인데 이거 팔아서? 몰라요. 저는 이 기존 프라이싱 방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금흐름을 뿌리냐? 이제는 진짜, 그래서 아까 제가 해외에서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리얼리스틱. 갑자기 스페링이 생각 안 나네요. 진짜로 일어날 것 같은 현금 흐름을 다 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면 타임 버켓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경과 흐름 따라서 1회차가 있고 2회차가 이게 먼스예요. 그러면 피해를 만들어 보는 거, 손익계산서. 우리나라 손익계산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보험료 수입 들어오죠. 수입. 약자로 쓸게요. 프리미엄, 인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나갈 거밖에 없어요. 나가는 거 뭐 나가죠? 해약환급금, 보험금, 뭐 기타 생존급부들이 다 나가요. 보험금들이. 그래서 여기에 또 뭐냐면 준비금 증가액을 넣습니다. 준비금이 전년은 100원이었는데 얘가 120원이에요. 그럼 20원이 피해를 지켜요. 손익계산서에. 그 다음에 여기에 실제사업비. 실제사업비 쓴 거 있죠? 얘도 다 이 최저가정으로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이거 하고 왔는데 네. 실제사업비 만들고 미상각 신계약비라는 게 있어요. 디퍼드 액퀴지션 코스트. 대개 증가분. 해서 나오면 얘가 그로스 프로핏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현금 흐름을 쫙 다 뿌려요. 그래서 매저에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사실은 지급여력 증가액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주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 본강이나. 하여튼 이 컨셉만 이해하세요. 주주 배당 가능 이익이에요. 요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면 프로핏 마진을 한번 볼게요. 프로핏 마진이 이게 매저라고 합니다. 프로핏을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매저라는 뜻입니다. 자, 프로핏 마진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다 이거 사용하세요. 뭐냐면 얘는 보험료의 NPV, 이게 지금 이게 현가라는 뜻이에요. NPV의 프리미엄이에요. 보험료 현가분의 NPV의 주주 디스트리뷰터블 어닝이라고 하거든요. 디스트리뷰터블 어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쪽에 지금 내가 막 열심히 설명드린 게 이게 EV랑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봐요. 그럼 얘가 만약에 3%가 나왔다. 이게 뭔 뜻일까요? 얘가 뭔 뜻이냐면 보험료 100원 팔면 3원 남는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CFP에서는 뭐냐면 차이가 원가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얘네들의 현금 흐름이 원가인 거예요. 근데 내가 3%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뭐 종신보험 상품이에요. 종신보험은 수익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목숨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람 잘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보험사고 안 나니까 뭐 이익이 높습니다. 나 3% 갖고는 나 택도 없다. 나 3% 말고 나 10% 될 때면 안 팔래. 이게 사실은 0%가 되는 게 수지상등이에요. 그렇죠? 원가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익을 얹게 보험료를 찾아줍니다. 이 보험료를. 이게 캐시플로우 프라이싱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찾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까지 가시죠. 10%는 지금 많이 남겨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원가랑 이익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CFP고 이건 3연 방식이에요. 요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만족하는 이 보험료를 얼마를 찾아야 되냐? 얼마를 찾아야 되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밑에 내용이 계속 연결하는 거 CFP 프라이싱 방법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지우겠습니다.
첫 번째, 타겟 프라이싱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저기서 설명을 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프라이싱 방법론은 크게 타겟, 교재에 있습니다. 타겟 프라이싱이 있고요. 마켓 프라이싱이 있어요. 나 같으면 이런 거 시험 문제 내요, 진짜. 만약에 프라이싱 쪽에 시험 문제 내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타겟은 내가 목표 이익이 10%가 날 때까지, 예를 들면 요때까지 보험료를 에러 트라이얼 메소드로 계속 찾아요. 이걸 우리를 보통 골 시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수업에서 수치 해석 들으셨죠? 수치 해석에서 뭐 뉴턴스 랩슨 메소드, 뭐 바이섹션 메소드, 이분법, 이게 뭐냐면 그냥 넣었다 뺐다 계속 때려보는 거예요. 그냥 그 해착기라고 하죠. 골 시킹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보험료를 찾습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요. 마켓 프라이싱은 뭐냐면 시산 보험료를 처음 들어가는 보험료 있잖아요. 이 보험료를 3위원 방식으로 계산을 해봐요. 3위원 방식으로 해보았더니 네가 120원이 나왔구나 라고 120원을 찾았어요. 그럼 120원을 갖고 프로핏 테스트를 해봅니다. 해봤더니 9%예요. 어라? 안 되네요? 그쵸? 10%가 내가 팔아먹었을 때 9%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너를 예정 사업비로 올려갖고 보험료를 올릴게. 예정 유지비로 올려서. 그래서 130원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해봤더니 이제 11%가 나왔어요. 오케이. 근데 너무 많이 나왔어. 이거 보험 가격이 높아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높아서 사람들이 안 사겠다. 10%로 맞춰보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조정해가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기계적으로 찾냐, 아니면 3위원 방식을 보험료를 시산보험료로 넣어서 이게 수작업으로 찾아가냐, 요 차이예요. 근데 지금 현행 우리나라 계리 규정은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행 우리나라 계리 결산 구조는 뭐냐면 보험료 분해부터 시작합니다. 결산의 시작이. 근데 얘를 보험료를 그냥 생짜로 그냥 넣었다 뺐다 빡 찾아버렸어요. 뭐 130원 내가 그냥 에러 트라이얼 매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가 보험료 분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산 제도는 3위원 방식 제도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약간 제도적인 과도기에 있습니다. IFRS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모든 보험사들이 다 마켓 프라이싱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넣어보고 이 정도 나오는구나. 그래, 예정 유지비를 좀 올릴까? 내릴까? 아니면 수당 수수료를 깎아? 여기서 이제 수당 수수료가 실제 사업비 수당 수수료 나가잖아요. 수당 수수료를 그냥 조금만 줄까? 얘한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원가를 줄일까? 보험료를 올릴까? 보험료를 올리면 얘네 사업비를 올리면 되죠. 근데 원가를 줄이려면 수당 수수료를 까면 돼요. 캐시 아웃이 적어지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퀄라이징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의 사상은 똑같은 사상인데 하나는 자동방으로 샀냐, 하나는 못 샀냐, 이 차이예요.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상품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판매 유형이라고 하거든요. 남자 40세, 뭐 10년 만기 5년 나 이런 판매 유형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얘를 찾다 보면 저도 실제로 찾아봤거든요. 자동방으로 넣고 게리 소프트에서 찾아줍니다. 넣고 찾아보면 찾다가 얘가 발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험료가 30세에서 100원이었다가 31세에서 막 1000원이 돼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이게 뭐냐면 이 골식 메소드, 이 골시킹 이 메소드로지 뭐냐면 이터레이션 수가 에러 텀이에요. 내가 이거 찾는데 1% 안에 0.1% 안에 들어오면 그만 찾아. 그 시그널을 줘야 돼. 죽을 때까지 찾지는 않잖아요. 근데 찾다가 못 찾으면 이터레이션 수, 루핑으로 계속 넣었다 뺐다 해보잖아요. 그게 1000번 이상 넘어가면 그냥 뱉어. 계속 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타겟 프라이싱이고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수익성 분석 템플릿을 같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게 수익성 분석 캐시플로우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저희가 보통 이 수익을, 이 그로스 프로피트를 보기 위해서는 국내 회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K갭이라고 합니다. 갭이 뭔지 아시죠? 회계 준칙이에요. 코리안 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이템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이연삼각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 기준 결산 제도로 다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준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재무제표에 꽂히는 이 당기순이익이 당연히 중요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갭 기준의 이 현금 흐름 항목을 여러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이템별로 세세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싱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금 산출이에요. 부채평가인데 지금 갈 길이 무지하게 멀습니다.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대요. 이 앞단의 이 기본 개념들이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이 개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뒤에가 편합니다. 자, 준비금 산출 및 부채평가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밸런시트 아이템, 재무상태표 아이템들을 쭉 볼게요. 자, 자산이 있고요. 부채가 있고 에쿼티가 있어요. 자, 자산 먼저 보겠습니다. 자산에는 뭐가 있냐면 운용자산이 있어요. 당연하죠. 얘는 보험회사는 특이하게 뭐냐면 계약자한테 펀딩 받는 구조예요. 계약자한테 돈 받아갖고 투자해요. 그럼 운용자산은 당연히 채권이나 주식 사서 돈을 불리겠죠. 얘 예정 이율을 메꿔주기 위해서. 얘도 그냥 돈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이자 불이 해줘야 하잖아요. 은행의 예대 마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용자산에는 뭐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그 다음에 만기보유증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 뒤에 가면 중요한데 뭐냐면 계정 과목을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상각 신계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시험 좀 만들었어요. 제가 막 이거 실제로 만들고 이게 이연하고 삼각하는 거. 근데 뭐냐면 미상각 신계합비가 뭐냐면 보험은 50년짜리예요. 50년 만기예요. 근데 수당수수료는 어떻게 줘요? 18회차 안에 다 나가요. 초창기에 왕창 지급합니다. 내가 50년짜리 너 그 설계사한테 50년짜리 계약 팔아왔으니까 너 수당수수료 50년 줄게. 그럼 아무도 안 팔아와요.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모든 전 세계 보험사가 다 그래요. 보험 상품이. 누가 50년 수당수수료 받으라고 이거 열심히 팔겠어요. 18회차 줍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내가 1,000원을 빵 쏴줬어요.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업 가족한테 1,000원을 쏴줬어요. 그럼 이게 전부 다 비용 처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발생주액의 처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맥스 7년으로 얘를 깡통자산으로 잡아놨다가 그 시간의 경과 흐름에 따라서 얘를 상각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깡통자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쪽 사이드를 볼게요. 네,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뭐 대손 충당금 뭐 이런 거 쭉 있는데 저희 쪽이 필요한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계리 업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자산운용 업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에는 뭐가 있냐면 자, 보험료 적립금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료 적립금이 있고요. 미경과 보험료가 있습니다. 미경과 보험료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급준비금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 관련 준비금이 있어요. 계약자 배당 관련 준비금이 있습니다. 배당 관련 준비금에는 계약자 풀로 다 쓸게요. 배당 준비금 이 말이 되게 헷갈려요. 여기 계약자 이익배당 준비금 배당보험 이거 책에 다 있습니다. 근데 책 보시면 잘 이해 안 가실 거예요. 손실보전준비금 요 정도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뭐 계약자 지분조정 이런 거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보험료 적립금은 뭐냐면 그런 거죠. 내가 보험료를 자연식 자동차 보험료 매년 바뀌죠. 사람이 죽을 확률이 높아져요. 자연식 이거 수리책이 많이 나와요.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있는데 보험료는 평균식 보험료를 받아요. 나는 이때 3원만 필요한데 10원을 받아요. 그럼 이 7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싸 좋다. 난 3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위험보험료가 10원이나 받았으니까 먹고 놀자 하면 안 돼요. 이거 준비금이 다 쌓아납니다. 그게 보험료 적립금이에요. 근데 만약에 위험률이 손해보험회사도 생명보험 상품을 팔아요. 장기 손해보험이라고 팝니다. 그런 일부 상품에서는 이렇게 단일률로 연령별로 증가한 율이 나오지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발생합니다. 왜 발생하냐면 다 보험료 적립금 하면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어떤 사상이 숨어 있냐면 내가 50년 만기 20년 납이에요. 나는 50년 동안 보장받을 걸 20년 동안 그냥 한 번에 다 몰아서 냈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았겠죠. 당연히 그렇죠. 50년 보장받았는데 20년 동안 한꺼번에 다 때려박아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적립금이 발생합니다. 설령 단일을 하더라도. 그 다음 미경과 보험료. 우리는 지금 생명보험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결산 연월이에요. 근데 이때 120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연납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석 달이 지났어요. 그럼 재무제표에 경과보험, 사실은 저기 보험료라고 잡혔는데 저기 사실은 경과보험료예요. 그래서 경과보험료가 하나, 둘, 세 번 지나갔으니까 PL에
30원이 잡혀요. 손익계산서에. 그리고 나머지 90원이 어때요? 아직 경과를 안 했죠. 미리 받긴 했는데. 그래서 이 90원을 미경과 보험료로 적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 보험에는 많아요. 근데 월납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경과 보험료가? 당연히 없어요. 먼슬리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보험료 그때 다 내는데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이 있을 수 있지만 미경과 보험료는 없어요. 3개월 납 있습니다. 이때가 만약에 결산 연월이면 2달치가 미경과 보험료가 되겠죠. 일시납 한 번에 낼 거 다 냈기 때문에 보험료 적립금으로 다 쌓여서 미경과 보험료 없습니다. 자, 지급준비금을 볼게요. 지급준비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개별추산액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너무 기니까요. 그 다음에 뭐 IBNR 있고 실효비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얘네들 거는 보험 계약자 거였어요. 그렇죠? 계약자가 미리 돈 내거나 필요 이상의 돈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계약자 몫이었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얘는 피보험자 거예요. 계약자랑 피보험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사고 났는데 뭐 100원이 사고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건바이 건으로 미리 100원을 딱 적립을 해놔요. 자동차 보험에 있거든요. 내가 사고 나서 다쳤어요. 그래서 상해급수 1급부터 14급이 있는데 7급이 되면 표준손해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00만 원은 무조건 이 개별 추산액으로 잡아야 돼. 300만 원 이상은 미리 건바이 건으로 잡아놓는 개념이고요. IBNR은 다 아실까요? Incurred but not reported라고 해서 아직 발생은 했는데 보고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발생주의 회계처리 원칙에 입각해서 지급준비금으로 준비를 하고요. 실효비금 뭐냐면 얘가 보험료를 안 냈어요. 보험료 최고기간, 납입 최고기간이 다음 달 응당일 만약에 2월 13일이었다. 그러면 최고기간이 3월 말일까지예요. 3월 30일인데 근데 돈을 안 냈는데 돈 안 내니까 계약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실효되겠죠. 근데 얘께 남아있는 거 20개 해약환급금이 근데 얘가 안 찾아가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이런 거 많아요. 그런 거는 여기다 짱 박아놔요. 실효비금에 넣어놓고 계속 이자 불이시켜줘서 나중에 고객님이 찾으러 오시면 줍니다. 그게 실효비금이에요. 자, 계약자 배당 관련 준비금 볼게요. 이거는 제가 문제 지금 넣을까 말까 지금 되게 고민하는 건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얘를 먼저 설명하면 뭐냐면 얘는 이거는 계약자 유배당 상품에 있는 겁니다. 유배당 상품의 취지는 뭐냐면 돈 일단 많이 받아서 남으면 다 돌려줄게요. 네. 너무 자세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얘는 돈 남으면 돌려줄게요. 근데 먼저 여기다 적립을 해놔요. 근데 아직 계약자한테는 안 준 상태예요. 근데 5년 내에 계약자한테 줘야 돼요. 계약자 배당 재원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부채로 잡아놨는데 이게 부채일까요? 자본일까요? 애매합니다. 네, 아직 안 줬어요. 근데 회사가 들고 있어요. 애매해요. 물음표. 근데 사실은 계정과목상으로 부채예요. 그리고 얘는 돈이 이익이 막 남았어요. 그로스 프로핏이 막 100원이 남았는데 유배당 손익이 100원이 남았는데 미리 손해 나면은 회사가 이 계약자 지분을 메꿔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손해 날까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얘도 아직 계약자한테 안 준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 계약자 증권번호에 꽂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부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급여력 계산한다고 그랬죠, 아까. 야, 너네 요구자본, 리콰이드 캐피탈이 100원인데 150원은 있어야 된다 할 때 이 금액을 측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얘네들은 들어가요. 아직 계약자 게 아니라, 부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준비금 산출 부채평가까지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4번 아이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